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 지금까지도 그런 수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나라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서 그 정책의 효과가 날 수가 있겠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굉장히 사회 통합 지수가 저조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좀 특징을 보시면은 20, 30대 남녀 세대들이 약간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특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주제를 정했느냐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 주제인가, 시급하냐, 아니면 뭐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했을 때 그걸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성지 한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가 사실상 재택근무를 완전히 접는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카카오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업무상 필요 시에만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3월 1일부터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재택근무를 하도록 회사 방침을 바꿨습니다. 카카오의 이 같은 행보는 재택근무로 직원 간 소통도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직원들 중심으로 재택근무 종료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회사와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팬데믹 이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였던 재택근무가 중폐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인력난과 호실적 속에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했던 기업들이 비상 경영을 선언하며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달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재택근무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작년 6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계기로 사무실 출근으로 회사 방침을 선회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시작과 동시에 재택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 넥슨도 지난달 게임 제작 과정에서 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택근무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큰 반발에 의자 이정현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대면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으로 회사 방침을 바꾼 건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1% 감소하고 주가도 지난해 연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기업들은 이 같은 경영 악화 원인 중 하나를 재택근무로 보고 비상 경영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손보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작년 6월 테슬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작업은 전화통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고 하는 등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의 재택근무 선호가 워낙 높아 재택근무가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과 이에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적절히 섞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을 보고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기업들도 쉽사리 재택근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 1월 날짜 유튜브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업체인 카카오에서 이 재택근무를 지난 2년 동안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기업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또 더 느끼는 것이 경영 악화나 실적 악화 또는 전반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재택근무를 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그 이유를 꼽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이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카카오 직원들은 아니 우리는 2년 동안 재택근무에 적응을 해왔는데
우리 이미 다 적응됐다. 근데 이제 와서 전면 종료를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불만인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런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 했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이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개개인의 가치관,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적인 측면에서 직장의 문화 관련해서 이 세대 간의 가치관을 논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재택근무라는 그 요소가 현대의 가족 문화까지도 건드려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팬데믹이라는 이 최악의 구간을 경험해 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겪는 공통의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바로 가치 갈등이라는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이 가치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인생관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상충이 요인이 돼서 벌어지는 다툼을 이 가치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에서는 서로 당사자 간의 상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한 두 세대는 바로 기성세대와 MZ세대입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정의를 했는데 그래야 이제 두 양자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정의는 바로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 MZ세대의 특징을 바로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향유한 문화가 바로 디지털 문화다. 디지털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그 기기 사용에 굉장히 능숙하다. 그걸 바로 특징으로 잡아서 그 세대를 정의를 임의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세대를 기성세대로 놓고 이 양자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좀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지금 짧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갈등 해결하기라는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큰 줄기 중에 갈등 해결의 원칙 2가지를 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상대방과 나의 관심사를 연결하라는 이 대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우리 이거 삶의 진리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쉽게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퀴즈를 좀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 얘기 혹시 아시나요? 이 진실의 나라를 찾는 이 퀴즈. 저도 사실 지금 아침이라 굉장히 정신이 없고 그런데 네. 이 진실의 나라를 이 한 청년이 굉장히 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막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진실의 나라를 찾아서 그 진실의 나라에 영구 귀화를 하려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실의 나라가 어느 방향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찾아가야 돼요. 진실의 나라를. 근데 저쪽에서 이제 한 행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행인한테 한 가지 질문만 해서 진실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퀴즈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질문, 한 가지 질문으로 진실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이거 인터넷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찾아보면 다 아시는 건데 이게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진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진실의 나라 사람이라면 정답을 얘기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거짓의 나라 사람이라면 거짓을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질문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진실의 나라 사람이냐 거짓? 아,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랑 같이 가실래요? 나랑 같이 가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의 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분명히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질문에 두 질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진실의 나라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려줄 것이고 거짓의 나라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할 거니까 당연히 정답을 가리키겠죠. 예, 그 두 질문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내 관심사만 들이대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이 관심사도 고려해서 나랑 연관을 지어서 질문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흔하게 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을 찾지 말고 먼저 문제를 찾아라. 이것도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좀 입문 맛배기로 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황이 있어요. 이 오렌지, 이 오밤중에 한 가정에서 두 남매가 이 오렌지 하나를 가지고 막 피터져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남매의 가족이라면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오렌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내가 갖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반을 뚝 잘라서 나눠 가져 이렇게 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양보해 누나가 양보해 누나니까 양보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임을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뭘까요? 그때 굉장히 이 두 남매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나타나십니다. 할머니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두 남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놓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누나만 따로 떼어가지고 각자 묻습니다. 너 왜 이거 가지려고 하니? 왜 너 혼자 갖겠다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나가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지난번에 내가 동생한테 한번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동생이 양보해야 돼요. 나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번에 꼭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납득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또 동생한테 가서 또 물어봅니다. 너는 왜 혼자 가지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은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피 터지게 싸웠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 내일 이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가져오랬어요. 하나를 꼭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게 미술 공작 시간에 껍데기를 쓸 건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이제 딱 눈치를 챈 거죠. 이게 뭔가 문제를 이제 알겠다. 이제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맹이는 누나가 먹고 껍데기는 잘 까서 동생한테 주면 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이게 또 분해형 해법이라고 해서 또 이게 따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지혜롭게 너무 이게 해결책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뭔지 들여다보는 이 자세가 매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쉽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대원칙을 우리가 딱 학문적으로 세워놓고 출발하는 것이 갈등 해결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원칙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가치 갈등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해법이 이 두 가지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 저거 알아. 뭔 소리인지 알겠네. 그렇지만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실천이 거의 안 돼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가치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갈등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이념 갈등이니 뭐니 다 가치 갈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특히 남가규 교수님이 정치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치적 갈등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유형별로 어떤 해법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접근법이 바로 존의 구동이라는 것인데요. 이 다른 점을 존중하고 같은 것은 함께 찾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입장이나 시각 차이는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라. 왜냐하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뭐 포기시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건 포기도 안 되는 거고 뿌리가 너무 깊어서 갈등을 해결을 할 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갈등이 바로 가치 갈등이기 때문에 이 시각차를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렇지만 그 저변에 뭔가 공동적인 공동선이라든지 상생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찾자라는 그 자세로 들어가자는 이게 하나의 접근법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 같지만 이거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냥 대화가 아니라 깊은 수준의 대화. 이 화의구동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또 사자성어 중에 있는데 조화를 이루지만 같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이 자기의 소신은 유지하고 뭐 남한테 이렇게 끌려가거나 편가르기를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화는 이루되 좀 소신을 유지해라. 그런 자세로 서로 이해하자라는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하라는 건데요. 이 대화의 어떤 그 형태가 뭐 시민 다이얼로그라는 형태도 있고 정책 다이얼로그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 대표들끼리의 모임인 거고요.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격상시키면은 이제 정책 관리자가 들어가는 개입되는 모임이 아마 정책 다이얼로그화 돼서 이 대화 프로그램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대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입증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낙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낙태 문제가 굉장히 찬반 여론이 갈리지만 이 낙태 문제, 미국의 낙태 문제는 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냉전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갈등이 더군다나 미국은 총기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 문제로 인해서 양 진영 간의 대립이 거의 테러 수준, 테러에 살인에 의료진을 살해하는 일이 막 발생하고요. 병원을 폭파시키고 또 총기 여러 가지 아주 최악의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아주 극한 대립까지 몰치달았던 이 낙태 찬반 문제가 종결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 얘기를 이 낙태 문제에 찬성하는 쪽 입장은
뭐를 주장을 하냐면 낙태를 허용하자. 대개는 그 의사, 거기 주동하는 리더는 존스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을 해서 이런 뭐 빈곤한 이런 어린이나 여성들이 이게 막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막 하는 게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이스, 프로 초이스라고 해서 초이스를 모토로 내걸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낙태를 금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휴즈더라는 변호사인가? 그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프로 라이프라고 해서 라이프, 생명을 중시하는 거죠. 무조건 생명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중시돼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양측이 대립하는데 이 대립이 종결되게 된 계기가 딱 생깁니다. 19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그 변호사 측이 이 대법원 소송까지 대립을 하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갔는데, 이 변호사 측 낙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낙태 금지. 이쪽이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돼서 이 퓨즈더라는 변호사가 신문에 뭐라고 이제 기고를 하게 되는데, 그 기고 내용이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근데 우리도 이 빈곤한 아동이나 여성들이 이 자꾸 배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함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의 그 신문 기사를 냅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이 의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상대 접장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측이 이 요청을 해서 만남을 갖게 돼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결성된 단체가 라이프 앤 초이스인가? 두 개 합쳐가지고 그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런 대화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주 수십 년간 그렇게 대립을 해왔던 양 진영이, 아주 막 극과 극으로 대립을 해왔던 진영이 대화가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제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중재 조정 할 수 있는 그 리더들, 또 박사급들을 지원을 해줘서 이 대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바로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서로 관심사와 입장을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감부터 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뭐 시각이나 신념이나 뭐 입장 차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 서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똑같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지만 나는 그래도 그거보단 이게 더 중요해.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중요도에 있어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하되, 이 공통적인 생명 중시, 생명에 대한 사랑 부분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낙태를 예방하는 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태의 그런 낙태 여건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낙태 건수가 아주 70년대에 비해서 최저치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폭력 사태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실질적인 사회적인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예시를, 최근에 유럽에서 개최됐던 이 2019년 봄이죠. 뭐 상당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것도 하나의 대화 프로그램이죠. 가치 갈등 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아주 유럽의 33개국이 모였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한 거고 1만 7천여 명의 유럽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취지로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유럽도 이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완전히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분열되고 친구 간에 분열되고 단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인식을 한 거죠.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선 이게 원래 독일에서 2017년도에 원래 시작을 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된 이 프로그램 굉장히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분열에 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취지에서 이런 모임을 개최하게 된 건데 여기 이 유럽 토크의 특징은 조력자가 이제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낯선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낯선 사람과의 1대1 대화를 주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밤새워서 서로 대화를 해보게끔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도 역시 굉장히 의외로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게 된 거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입장, 시각 차이를 내가 배우고 내 입장, 내 생각을 상대가 배우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또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시사하는 점이 바로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 우리 한국도 그런 언제부턴가 이렇게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하지 않는 게 무슨 예의인 것 마냥 그런 풍토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예의입니까?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 얘기를 왜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만 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말만 하면 싸움이 나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감정에 아주 드높은 이 민족인데 맨날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예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암묵적으로 아주 막 귀찮다 막 맨날 싸움박질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유럽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유럽도 막 서로 끊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근데 유럽도 그거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도 말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서로 끼리끼리 보이는 거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다 깨버리고 우리 말하자. 그냥 대놓고 말해보자. 할 말 다 해보자. 근데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더라. 서로 배우게 되더라.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 우리도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국회 도서관에서 실습 토론회를 이거는 제가 직접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봤던 그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되면은 이거 결과를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그 갈등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과정을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론화,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공론화 이 공론화라는 개념이 넓은 의미의 공론화도 있고요. 협의의 공론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 이거는 넓은 의미의 공론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토론 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분석이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해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할머니가 했듯이
이 각각 그룹을 놓고 표면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단계로 이 얘기를 들어보는 단계였고요. 2단계는 이 포럼 형태를 맞춰가지고 각계 전문가나 이런 현실적이고 좀 객관적인 그 상황들에서 이 세대 간에 어떤 갈등 양상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형태로 포럼 형태로 이제 의견을 청취를 했고, 세 번째에서는 조금 아까 유럽 토크와는 다르게 조력자라고 해서 파실리테이터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파실리테이션 기법을 써서 조력자 입회 하에 두 그룹을 함께 한데 모아놓고 공론장을 형성해서 그룹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막 지적질하고 불만에 쌓이고 막 굉장히 부정적인 막 얘기만 오가다가 이 여기 각계 인사나 이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로 뭔가 필요하다,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간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세 번째에서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그런 좀 심도 있는 토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사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그냥 첫걸음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서로 합의에 뭔가 이 협력적인 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리고 뭔가 이 문화적인 격차라든지 기술적인 격차가 유사이래로 가장 극심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나 관심사를 더 이해하고 좀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려는 그 노력, 이 서로의 우리 해보자 이런 노력의 그 시작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여기서 충분히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접근법으로 또 이렇게 학문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라운드 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룹 회의를 형성할 때 그 조력자의 입회 하에서 어떤 그 회의 토론장 안에서 지켜야 할 그 규칙들, 또는 내용적인 규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조력자랑 파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갈등 해결 전문가가 진행하에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런 과정, 이런 어떤 참여적인 어떤 수기, 이런 참여적인 무슨 이런 활동을 facilitation이라는 하나의 기법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조력자나 중재자 또는 조정자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그룹 간의 어떤 실질적으로는 어떤 힘의 불균형이나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그런 불균형적 요소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조력자가 하게 되는 거죠. 조정자가 하게 되는 거고 중재자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룰을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는 역할도 역시 조력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력자의 역할들도 또 대화를 깊이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스킬을 가지고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라운드 룰의 중요성, 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 영상, 이거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이 그레이트 디베이터스라고 해서 이 덴젤 워싱턴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디베이터스가 이제 토론자 토론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토론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저기 1935년인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종 차별,
그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 시절에 이 실제적으로 이게 실화였다고 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텍사스에서 뭐 와일리 대학인가? 와일리 대학의 그 흑인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수가 그 인종차별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그 교수가 토론팀을 구성을 해요. 그 학생들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토론팀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최정예 선수들만 딱 구성을 해가지고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저기 뭐 다른 쪽에 있는 그 백인들만 다니는 대학 거기랑 이제 이 대결을 붙이는 거죠. 토론 대결을 붙입니다. 뭐 붙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대결이 항상 있어 왔죠. 미국 사회에서는 토너먼트식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랑 이제 이 인종차별 문제로 토론 대결을 하기 위해서 그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그룹 회의를 하는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된 애들이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트레이닝 굉장히 받고 막 토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배우고 익히고 막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 회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작전 회의를 한다고 해도 이 그라운드 룰이라든지 어떤 리더나 아니면 조정자나 이런 사람 없이 회의를 할 경우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조차도 보시면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앞쪽에 불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화면 좀 더 설명하셔서. 이게 지금 서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서로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말 자르고 막 끼어들고 말 꼬리 물고 늘어지고 결국에 나가버리죠. 예,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룰이라든지 이 중재자라든지 조력자의 역할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론장 안에서만이라도 룰은 원칙은 지켜져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룰의 대표적인 원칙들이 이런 퍼스널 어택이라든지 인터럽션을 금지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다른 원칙도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냥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근데 안 지켜요. 네, 지키질 않아요. 무시해버리는 수도 많고요. 그걸 왜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식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행에 대한 강제성도 하나의 규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하기라는 또는 뭐 갈등 저 같은 무슨 뭐 전문가 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해결학 학문을 배워서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제 대화를 했어도 대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한 번 했다고 대화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만이 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뭔가 미심쩍고 막 뭐 껄끄러운 구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뭐든지 뭐 첫술에 배부르랴처럼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런 아주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화의 마무리는 역시 항상 문서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피드백이 상호 간의 피드백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항상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과 그리고 또 의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 감정적인 부분까지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의식, 하다못해 악수, 하다못해 포옹이라도, 아니면 좀 크게는 축제를 여름으로 해서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무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